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 밑 다크서클이 있을 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우리가 보통 눈 밑에 시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시술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필러, 보톡스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필요한 경우고 또 어떤 분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인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필러입니다. 가장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눈 밑에 내가 고랑이 좀 심해 보이고 눈밑이 좀 꺼져 보이고 이럴 때 필러를 쓰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필러도 굉장히 좋은 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적응증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필러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필러를 해도 크게 개선이 안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적응증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적응증 5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지금 필러를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적응증입니다. 첫 번째는 눈 밑쪽에 눈밑 고랑이, 눈물 고랑이 깊어짐이 심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자, 눈물 고랑이란 부분은 결국에는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인대를 시술로서 이 인대를 두껍게 혹은 이 고랑을 더 필 수가 있을까요? 인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필까요? 못 핍니다. 그건 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필러라는 물질을 인대의 위아래쪽으로 주입을 시켜서 그 인대 부분의 고랑이 필러의 효과로 좀 더 밀려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이제 필러의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고랑이 마일드한 분들, 그러니까 눈물 고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좀 중증도에 비해서 좀 이제 경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적응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응증입니다. 눈 밑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눈 밑의 근육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웃을 때 애교가 진다 그러죠. 그 애교를 둘러싸는 애교 쪽의 근육이 있고 그 애교의 바로 아래쪽에 넓게 분포하는 팔페브라라는 머슬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 눈 밑 근육 자체의 비유화가, 그러니까 두꺼워짐이 적은 분들은 필러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눈 밑에 고랑이 지고 불룩함을 느껴지고 하는 경우에 필러를 넣을 때는 쉽게 말해서 불룩하거나 고랑진 부분의 주변 조직에 볼륨화를 시키든지 해서 그것의 단차를 좀 덜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불룩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필러를 넣게 되면 오히려 그 필러를 넣은 부분이 더 불룩하게 애벌레처럼 튀어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비유화가 적은 분들이 필러의 적응증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응증입니다. 세 번째 적응증은 색소 침착이 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눈 밑쪽에 저는 어두워 보입니다. 저는 퀭해 보여요. 근데 이게 본인의 눈 밑에 피부가 얇거나 본인의 눈 밑에 피부의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면 그거는 모양적인 면이 변화를 한다고 해서 변화하는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 색소 침착에 대한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필러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색소 침착이 심하지 않은 때 이제 필러의 적응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근피부의 처짐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돌려서 얘기하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피부라는 거는 근육과 피부의 탄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탄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피부가 처지고 근육이 처지면 사실 그때부터는 수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피부의 처짐 자체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40대가 지나셔도 근피부 자체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필러의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아이백입니다. 자, 눈 밑에 지방의 불룩함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러가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아이백을 눈 밑에 불룩함, 즉 이제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의 프롤랩스, 지방이 불룩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튀어나온 부분의 아래쪽에다 필러를 깐다라는 개념으로 필러를 깔게 되면 눈 밑이 불룩함과 더불어서 더 불룩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어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미용적으로도 훨씬 좋은 효과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눈 밑쪽에 아이백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필러에 적응증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아이백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면 저는 수술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백이 있다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지방 자체의 처짐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약해진 경막을 탄탄하게 되돌려주는 지방 재배치나 혹은 뭐 부분 항암이나 이런 눈 밑의 수술이 훨씬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백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필러의 적응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제 필러의 케이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 2, 3, 4 해서 나눠놨는데요. 왼쪽이 이제 before, 오른쪽이 필러 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케이스처럼 눈 밑 고랑 쪽에 한정적으로 고랑이 좀 보이는 경우는 필러가 도움이 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특히 액세스하게, 그러니까 팻 자체가 많이 프롤랩스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고요. 저는 절대 필러를 넣는 게 수술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다,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미용적으로 조금 더 개선하는 걸 원한다라고 할 때는 필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저는 이제 40대가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필러를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피부와 근육의 락스티 자체가, 그러니까 탄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노화로 인해서 눈 밑에 조직 자체가 약해짐이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사실 필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 자체가 결국 필러를 넣은 조직들 자체도 약간 흉터화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필러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적응증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필러를 맞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케이스인데 수술은 좀 못할 것 같으니 필러를 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또 다른 개념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필러의 적응증을 맞춰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5, 6, 7, 8 케이스도 다 필러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필러 중에서도 이제 캐뉼라로 넣는 방법이 있고 필러를 바늘로 해서 포인트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눈 밑 고랑 쪽은 바늘로 해서 포인트로 넣는 방법을 좀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말라그로브나 이런 쪽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안쪽에 딥팻 자체도 조금 볼륨을 높여주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캐뉼라로 저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필러라는 게 정말 막 수술이 필요하진 않은데 대신에 이제 내 눈 밑의 상태를 좀 더 미용적으로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적응증에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된다. 자, 이제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 필러 시술을 했지만 어떻죠? 눈 밑에 고랑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필러 자체가 결국에는 틴더럴 이펙트라고 해서 좀 더 비치면서 약간 푸르딩딩하게 비쳐 보이는 현상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술로서의 한계. 그러니까 수술을 했다고 무조건 시술에 비해서 훨씬 좋은 효과를 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눈 밑의 현재 상태에 맞춰서 내가 마일드한 상태에서 필러에 적응증이 되면 필러도 눈 밑에 다크서클,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색소 침착에 의한 다크서클이 아니라 모양에 의한 다크서클에 대해서는 필러도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중간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닥터리의 서제스천입니다. 언제 필러가 필요한 거냐? 자, 첫 번째, 눈 밑 근육 및 피부의 처짐이 심하지 않은 젊은 나이의 환자분들은 필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전 시간에도 혹시 이제 중안면 쪽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타입 1, 2, 3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입 1은 이
뒤쪽에 말라본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눈 아래 비해서 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 지방의 불룩함이 심하지 않을 때는 필러도 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말라본이 뒤쪽으로 더 내려와 있으면서 눈 아래 비해서 좀 더 뒤쪽에 있는 타입 2나 타입 3와 같은 환자분들은 저는 절대 필러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눈밑 피부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환자분들이 필러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눈 밑에 피부는 다른 얼굴의 피부에 비해서도 훨씬 얇은 부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눈 밑에 피부는 다른 얼굴 피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얇다라는 것도 있지만 모공이 없습니다. 자, 눈 밑에 피부는 모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얼굴 부위는 모공이 있으니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눈 밑에 피부는 모공이 없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쉽죠. 그만큼 얇고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눈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 피부 아래쪽에 필러가 비쳐 보이는 현상이 꽤 많아집니다. 그래서 틴달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필러를 넣었을 때 푸딩딩하게 피부 쪽으로 비춰지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필러는 투명한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반사의 역할에 의해서 그 필러 부분 자체가 좀 약간 청록색처럼 이렇게 푸딩딩하게 보이는 걸 틴달 이펙트라고 하는데, 필러를 넣었을 때 대부분 이제 얇은 피부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눈 밑은 그 틴달 이펙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눈 밑의 피부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환자분들은 저는 필러를 맞는 거를 꽤 좋은 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수술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시술을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면 저는 필러도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필러 시술 후에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사실 수술 후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필러 후에도 이제 원치 않는 결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필러는 녹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멍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눈 밑에 울퉁불퉁함. 그러니까 이제 필러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들어가면서 눈 밑이 오히려 피부가 얇으니까 더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당연히 퍼더 리액션으로 필러로 녹여주거나 고주파 치료를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염증. 네 번째는 전에도 설명드렸던 틴달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틴달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얇음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피부가 두꺼운 분들이 필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치료입니다. 보통 이제 필러 치료보다도 이 콜라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지나가면서 눈 밑에 성형이 크게 필요치는 않으나 눈 밑에 약간 뭐랄까요, 잔주름도 느껴지고 웃을 때 잔주름도 느껴지면서 눈 밑이 좀 퀭해 보이기도 하고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이럴 때 콜라겐 치료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 콜라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명확합니다. 이 콜라겐 치료는 모양을 바꿔준다라는 개념보다는 피부의 성상을 바꿔준다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눈 밑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파인 링클이나 아니면 수술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탄력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피부에 얇아짐이 생기면서 이것이 메인 이슈인 환자분들, 그러니까 피부 자체의 얇아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명확하신 분들은 저는 바로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피부의 얇아짐 때문에 생기는 게 메인 이슈다라고 하면 그때는 결국 콜라겐 치료가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눈 밑은 특히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눈 밑을 탄탄하게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훨씬 보기 좋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메인 이슈이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는 대부분 이겁니다. 피부 자체가 얇아진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눈 밑쪽에 예를 들어 하안검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눈 밑에 지방 재배치를 했거나 눈 밑에 지방 제거 수술을 한번 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피부를 절개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리스키한 면이 재수술의 개념에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두움을 느끼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눈 밑에 잔주름을 느끼는 경우, 이때는 콜라겐 치료가 좀 더 우선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콜라겐 치료가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리쥬 땡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엑소 땡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눈 밑에 피부 자체를 두껍게 해주는, 피부 장벽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시술들이 콜라겐 치료고, 그 콜라겐 치료가 보통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들이 다 이제 콜라겐 치료의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약간 잔주름이 있는데 약간 좀 블록해 보이는 면도 있고 좀 어두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콜라겐 치료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 그거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눈 밑을 탄탄하게 유지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이 피부의 두께 자체를 탄탄하게 두껍게 유지한다는 건 앞으로 10년, 20년을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 치료는 결국에는 피부의 잔주름이나 파인 링클이나 아니면은 피부 자체의 탄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이 콜라겐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비수술적인 눈 밑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여기에 더해서 고주파 치료, 뭐 보톡스 치료, 여러 가지 치료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치료법 중에 이제 가장 커먼한 필러,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치료가 과연 어떤 케이스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수술 혹은 시술이든지 간에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전문의 선생님의 처방 혹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인디케이션과, 그러니까 적응증과 그 다음에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 그 다음에 어떠한 원치 않는 이펙트가 또 생길 수 있는지,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